경부고속도로의 밤안개는 너무나 짙어서 차량의 불빛조차 그 속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때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정적을 꿰뚫었다. 거대한 버스 한 대가 이성을 잃은 듯 질주하고 있었다. 전조등은 짙은 어둠을 칼날처럼 베어냈고 경찰 순찰차의 사이렌이 그 뒤를 맹렬히 추격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다. 버스 안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운전기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운전대를 움켜쥔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과속 단속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버스의 강철 바닥 아래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섬뜩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느리고 차갑게 그리고 짙은 약품 냄새를 풍기며 희미하게 맥동하는 무언가가 마침내 버스가 멈춰 섰을 때 그 누구도 진칸에서 마주할 광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경부고속도로의 그날 밤은 대한민국 중부 지역 전체를 오랫동안 괴롭힐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다. 수원의 산자락에서 불어온 밤바람은 축축한 냄새와 함께 옅은 안개를 몰고 와 고속도로 위를 휘감고 있었다. 순찰차 계기판의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반도의 대부분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아카시아 나무 덤불 뒤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실내등은 희미했고 과속 단속 카메라 모니터를 응시하는 3명의 경찰관 실루엣만 어렴풋이 보였다. 그날 밤 야간 근무조의 조장인 박진우 경위는 식어가는 캔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캔을 내려놓기도 전에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에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바로 세웠다. 시속 140km. 버스야, 저쪽 방향 좀 봐. 그가 멀리서 안개를 뚫고 다가오는 2개의 하얀 불빛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불빛은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고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육중한 디젤 엔진의 굉음이 대기를 뒤흔들었다. 45인승 광역버스가 마치 죽음의 사신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추월 차선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박경희는 차에서 내려 경찰 경광봉을 들고 정지 신호를 보냈다. 정차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지만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 박경희의 몸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스치듯 지나갔다. 거센 바람에 그의 모자가 날아갈 뻔했고 도로의 먼지와 이슬이 그의 뺨을 때렸다. 정차 명령 불응. 전원 탑승. 추격한다. 박경희가 빠르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사이렌이 울부짖고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이 안개 속에서 광란하듯 번쩍였다. 순찰차가 숨어있던 곳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왔다. 뒷바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버스는 느리게 가는 화물차들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했다. 순찰차가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버스 기사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경찰관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순찰차 안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순찰 12킴 보고한다. 타겟 서쪽 서울 방향으로 이동 중. 차량 번호 서울 77-7723. 부산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됨. 박경희가 송신 버튼을 눌렀다. 상황실에 경보 발령. 수원 톨게이트와 경찰 특공대에 지원 요청한다. 이건 단순한 과속 위반이 아니야. 버스는 마치 상처 입은 야수처럼 포효하며 중앙 분리대를 거의 들이받을 뻔했다. 창문 너머로 몇몇 승객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이 보였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붙잡고 소리쳤다. 기사 아저씨, 멈춰요. 내려주세요. 누군가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엔진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박경희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두면 수십 명의 목숨이 오늘 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왼쪽으로 압박해. 그가 명령했다. 킬로미터가 하염없이 흘러갔다. 평소 고요하던 고속도로는 이제 죽음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무대로 변했다. 버스는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 듯 보였다. 뒷바퀴 아래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 멀리 전방에서 다가오는 경찰차들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원 톨게이트 본선에 차단선이 설치되었다는 신호였다. 버스 기사는 그 차단선을 보자 공황에 빠졌다. 왼쪽 바퀴가 갓길을 들이받았다. 버스가 심하게 흔들렸고 기사는 거칠게 운전대를 꺾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하는 샛길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박경희의 순찰차가 이미 오른쪽에서 추월하여 버스의 진로를 막고 왼쪽으로 밀어붙였다.
버스는 격렬하게 흔들리다 길고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멈춰섰다. 침묵이 흘렀다. 엔진 덮개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겁에 질린 승객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박경희는 차에서 뛰어내려 버스 문을 거칠게 열었다. 경찰입니다. 모두 가만히 계세요. 40대로 보이는 거친 인상과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가 바로 버스 기사였다. 그의 옆에는 민호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조수가 고개를 숙인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대체 무슨 짓입니까? 기사인 강 씨는 애써 멋쩍은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냥 과속 딱지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뿐입니다. 박경희는 그의 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딱지가 무서워서 40명을 죽일 뻔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아래를 향해 턱짓했다. 짐칸 열어. 지금 당장. 강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차가운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닙니다. 아래는 그냥 승객들 진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한 표정은 오히려 박경희의 의심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2명의 특공대원이 즉시 강 씨의 양팔을 붙잡고 버스 옆으로 끌고 갔다. 조수민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이미 그의 앞을 막아섰다. 떨리는 손으로 강 씨가 짐칸 레버를 당겼다. 철컥 짐칸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밤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경찰 손전등 불빛 아래 5명의 젊은 여성들이 쓰러져 있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몇몇은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일부는 미동조차 없었다. 약품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빨리 구급차 불러. 박경희가 마침내 갈라지고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관들은 서둘러 여성들을 구조해 길가에 눕히고 응급수액을 놓으며 울기 시작한 승객들을 진정시켰다. 그 혼란 속에서 박경희는 이제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강 씨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박경희가 낮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네가 이 버스에 실어 나른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야. 아까부터 허공을 맴돌던 밤 안개는 이제 차가운 죽음의 장막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번쩍이는 푸른 경광등 불빛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요한 고속도로 위에서 인신매매라는 끔찍한 비밀이 막 그 모습을 드러낸 참이었다. 수원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벌거벗기듯 비추고 있었다. 5명의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앙상한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방 한쪽에서는 당직 의사가 사복 차림의 경찰관과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의 김수연 경장은 첫 번째 소녀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천천히 앉아 아직 앳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름이 뭐니? 아가야.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는 흐릿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서연이요.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조용히 흘러내렸다. 김경정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 안전하단다. 아무도 널 더는 해치지 못할 거야. 몇 시간 전 경부고속도로의 밤은 긴급구조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의료팀이 도착한 후 5명의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수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동하는 내내 박진우 경위는 경찰차 앞좌석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저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온 거지? 그리고 어떻게 버스 짐칸에 있게 된 걸까? 그날 아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긴급대책회의실은 커피 향과 젖은 서류 냄새로 가득했다. 박경희는 수사과장인 이동준 총경에게 초기 보고를 하고 있었다. 버스는 동쪽에서 출발했으며 부산 발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강대철 42세, 조수는 김민호 23세입니다. 공식적인 화물 운송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총경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응시했다. 낡은 옷을 입은 5명의 여성, 그리고 버스 운전석에서 발견된 생수병들. 약물 검사는 진행됐나? 네, 과장님. 초기 추정으로는 음료를 통해 진정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총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선 피해자 구조에 집중하고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우를 파헤치도록 하지. 한편 병원 치료실에서 서연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 옆에는 다른 4명의 여성, 민지, 지은, 하윤, 수진도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몇몇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김수연 경장은 그들을 하나씩 진정시키며 따뜻한 차와 담요를 건넸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경장님. 민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기억은 버스 조수가 준 물을 마신 것뿐이에요. 팔수되면 안 된다면서 공짜로 줬거든요. 그러고는 그냥 깜깜해졌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저희는 그냥 일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요. 월급도 많다고 했고 가족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김경정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최유진이라는 사람이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이 구인구직 앱으로 연락했어요. 자기가 호텔 인사팀장이랬어요. 그러고는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했고요. 심지어 서울행 비행기 표까지 보내줬어요. 김경정은 다른 수사관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 패턴은 너무나 익숙했다. 쉬운 일, 높은 보수, 그리고 결국 인신매매의 덫으로 끝나는 이야기.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이 조직은 매우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들은 대형 시외버스를 이용해 용로로 피해자들을 이동시켰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러 볼을 가로질렀다. 그날 오후 지방경찰청 조사실은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했다. 강대철은 강철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앞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경희와 2명의 수사관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 버스 짐칸에 여자 5명이 있는 줄 몰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박경희가 차갑게 물었다. 강대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저는 그냥 물건을 옮겨달라는 부탁만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옷가지라고 했습니다. 짐칸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누구한테서 온 물건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안산에 있는 어떤 창고에서. 박경희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장난치지 마. 그냥 옷가지를 옮기는 거였다면 왜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친 거지? 강대철은 침묵했다.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조수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서웠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만료돼서 딱지 끊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박경희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를 쏘아보았다. 딱지 끊는 게 무서워서 고속도로에서 40명을 죽일 뻔했다고? 그게 내 변명이냐? 대답은 없었다. 무거운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동준 총경이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와 박경희의 뒤에 섰다. 됐네, 박경희. 너무 압박하지 마. 시간이 약일세. 그는 부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생각할 시간을 두자고. 두려움이 저들의 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테니. 문이 닫힌 후 이총경은 프로젝터 화면에 떠있는 5 피해자의 사진을 응시했다. 만약 강대철에게 지시를 내린 자가 정말 있다면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뜻이야. 이 배후에는 더 거대한 조직이 있어.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버스 번호판은 위조되었고 경로는 수시로 변경됐으며 조수도 갑자기 고용된 것 같습니다. 대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조직적입니다. 이총경은 창밖 먼 곳을 바라보았다. 멀리 수원의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어젯밤과 같은 차가운 기운을 품은 채 2 방향에서 근원을 추적한다. 아래에서는 피해자들을 통해 위에서는 저 운전기사를 통해 운이 좋으면 이 2 줄기가 중간에서 만나게 될 거야. 며칠 후 5 여성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밤이 될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다. 경정님, 무서워요. 어느 날 밤 수진이 김경정에게 속삭였다. 버스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빨리 문 닫아. 저것들 뜨기 전에 라고 말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어요. 그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김경정은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아가야, 우리가 그들을 뿌리까지 전부 찾아낼 테니까.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보호시설의 마당을 적시는 빗방울은 보이지 않는 눈물처럼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빗소리 너머로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새로운 추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끔찍한 버스가 체포된 지 사흘 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은 화학약품과 진한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흰색 가운을 입은 몇몇 감식반원들이 버스에서 수거된 생수병들을 정밀 검사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약물 분석 결과가 서서히 나타났다. 로라제팜 검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고용량의 신경안정제였다. 보고는 즉시 이동준 총경의 책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실신시킨 거야.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진우 경위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 감식팀이 짐칸 문 안쪽에서 강대철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5명의 여성이 발견된 바로 그 근처에서요. 이 총경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말은 그가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군. 그날 오후 강대철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위협도 고함도 없었다. 이동준 총경이 서류 더미를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강대철 씨,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지. 하지만 당신 지문이 짐칸 안쪽에서 나왔어. 그 문을 왜 열었지? 강대철은 침을 삼켰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총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짐칸 안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그리고 잔이가 나눠주니 생수병에서는 진정제가 나왔어.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건가? 침묵,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며 울렸다. 강대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방 다른 쪽에 앉아있던 조수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 총경은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희 둘은 젊은 여자 5명을 거의 죽일 뻔했어. 경찰이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나? 민호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박경희가 즉시 몸을 기울였다. 누가 시켰지? 민호는 침을 삼키고는 두려운 눈으로 강대철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강대철은 대답하지 않고 책상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 총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좋아, 다시 생각해봐. 너희가 침묵하는 매 시간마다 우리는 너희에게 지시한 그놈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놈을 잡는 순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기회는 없을 거다. 그는 두 남자를 숨막히는 침묵 속에 남겨두고 방을 나섰다. 몇 시간 후 사이버 수사팀이 강대철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일본의 한 알 수 없는 번호와의 통화 기록을 복원했다. 통화 빈도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신호탑 위치는 부산항 인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경희는 디지털 지도를 응시했다. 부산. 그렇다면 경로가 육로뿐만이 아니었군요.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항의 모든 소규모 부두에 대한 감시를 시작해. 저쪽 끝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건 거대 조직임이 틀림없어. 그날 밤 강대철은 마침내 독방으로 이감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소리 없이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5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냥 보내기만 해. 그럼 내 도박 빚은 다 갚아줄 테니.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귓가에 맴돌았다. 마침내 강대철은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동준 총경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조사실로 끌려왔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다. 이 총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강대철. 전부 다 말해봐.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강대철은 모든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 빚에서 시작되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수억 원의 빚에 얽매여 있었다. 부산항 일대의 조폭인 백대머리라는 별명의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백대머리는 그에게 출구를 제안했다. 높은 보수를 받고 밀수품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담배와 양주였다. 그러다 살아있는 물건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강대철이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그놈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 후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박경희는 이동준 총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자백이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조각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총경은 앞에 서류를 덮고 일어섰다. 오늘 밤부터 특별 수사팀을 구성한다. 백대머리를 추적한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창밖 수원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옅은 비가 경찰청 지붕을 적셨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해 온 조직의 심장을 향한 대대적인 작전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4월의 밤은 습한 공기와 짭짤한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들 사이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창고 앞에 근육질의 남자 몇몇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심에는 민머리에 용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백대머리. 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제일 표적이 된 인물이었다. 경찰청 2층 작전 상황실. 이동준 총경은 사진과 화살표, 도청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로 가득한 작전판을 응시했다. 백대머리라는 이름은 두 명의 다른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구인구직 앱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최유진, 그리고 부산에서 물건을 받아 해외로 보내는 중국계 브로커 왕 사장. 이놈이 유통의 핵심이야. 박경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경로는 여기서 시작돼. 이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놈이 낌새를 채면 이 조직은 바로 잠적할 거다. 정보팀이 조용히 움직였다. 2명의 경찰관이 항만 트럭 운전사로 위장하여 창고의 활동을 감시했다. 사흘 밤낮으로 그들은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짐 없이 들어온 트럭이 몇 시간 후 덮개가 굳게 닫힌 채로 빠져나갔다. 창고 뒤편에서는 검은색 미니밴이 종종 나타나 큰 가방을 든 누군가를 태웠다. 그 차량 번호는 사건 당일 밤 고속도로 CCTV에 찍혔던 차량과 일치했다. 보고를 받은 이 총경은 천천히 책상을 두드렸다. 그 정도면 충분해. 계속 감시해야 돼.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상황이 닥쳤다. 나흘째 새벽, 정보팀원 중 한 명이 항만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백대머리가 오늘 밤 대규모 선적을 준비 중이 총경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박경희, 검거팀 준비해. 이중으로 포위망을 짠다. 한 팀은 항만 외곽에, 다른 한 팀은 창고 안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포하지 마.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모든 팀원은 오늘 밤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거나 혹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밤 11시 부산항의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캄캄했다. 거대한 트럭들이 지나가며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좁은 골목 6명의 특수팀원이 컨테이너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총기는 이미 장전된 상태였다. 창고 안에서 한 남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새벽 전에 물건 보내야 돼. 박경희가 손짓 신호를 보냈다. 2명의 팀원이 오른쪽에서 접근했다. 창문이 삐걱거렸다. 백대머리의 부하 한 명이 문을 반쯤 열고 큰 가방을 든 다른 2 남자에게 길을 터주었다. 바로 그 순간 박경희가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금속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찰이 쏟아져 들어와 총을 겨눴다. 경찰이다. 손머리 위로.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몇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제2팀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백대머리가 안쪽 방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에게 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박경희가 걷어찬 금속 쓰레기통이 그의 다리를 쳤다. 총알은 빗나갔고 강철벽에 부딪히며 성광을 터뜨렸다. 2초 후 특공대원이 그를 덮쳐 쓰러뜨렸다. 총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제압된 백대머리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너희들 누굴 상대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박경희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지. 그리고 오늘 밤 끝나는 건 너야. 다른 경찰관들이 방금 운반되던 큰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밀수품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위조된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증명사진 파일이 가득했다. 몇몇 이름은 수원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의 정보와 일치했다. 지휘 차량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동준 총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거야. 우리가 필요했던 증거가. 아침이 밝아왔다. 부산의 하늘이 서서히 희미하게 변해갔다. 이제는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가득한 창고 앞에
경찰 트럭들이 줄지어 섰다. 수갑이 채워진 백대머리는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경찰은 최유진과 왕 사장이라는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발견했다. 이총경은 그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대철 말이 맞았군. 첫 번째 고리는 우리가 끊었어. 이제 머리를 잡을 차례다. 그는 항구 뒤편 작은 배들이 일본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먼 바다를 응시했다. 다음은 그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바다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놈들을 잡으러 간다. 작전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그날 아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작전 상황실은 눅눅한 서류 냄새와 진한 블랙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안산, 그리고 부산을 잇는 붉은 선이 그려진 디지털 지도가 떠 있었다. 이동준 총경은 작전판 앞에 서서 백대머리의 휴대폰 도청 결과 나타난 새로운 이름을 가리켰다. 부산항에서 해상 운송 경로를 관리하는 중국계 브로커 왕 사장. 이놈이야. 이 총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에서 나가는 물건을 받는 놈이지. 왕 사장을 잡으면 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박진우 경위가 덧붙였다. 백대머리의 휴대폰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이틀 안에 부산을 통해 새로운 선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피해 여성 3명입니다. 모집책은 최유진이고요. 그 이름의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최유진이 가상세계를 통해 활동하며 항상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베일에 쌓인 모집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총경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세 팀으로 나눈다. 알파팀은 안산에서 최유진을 체포한다. 브라보팀은 부산으로 가서 왕 사장을 확보한다. 찰리팀은 서울에 남아 백대머리의 잔당들을 감시한다. 모두 동시에 움직인다. 정보가 새어나가선 안 돼. 그날 밤 박경희는 정의 요원 5명과 정보 요원 1명을 데리고 부산으로 향했다. 김포에서 출발한 마지막 비행기는 밤 9시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바다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축축하고 따뜻하고 짭짤한 냄새. 렌터카 안에서 박경희는 위성 지도를 열었다. 목표 창고는 어선들이 정박하는 부두 근처에 있었다. 활동은 자정이 넘어서야 시작될 터였다. 조용히 잠입해서 선적 순간을 기다린다. 새벽 1시, 짐은 이미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어 있었다. 창고 불빛은 희미했고 항만 노동자 복장을 한두 남자가 부둣가에서 쾌속정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배가 불룩하고 목에 금목걸이를 건 40대 남자 왕 사장이었다. 그는 발치에 있는 자루를 걷어차며 거칠게 말했다. 빨리 해. 서울에서 물건 오면 동트기 전에 바로 출발해야 돼. 해 뜨기 전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야 한다고 박경희는 팀에게 손짓했다. 기다려.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목표가 바다를 통해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30분 후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췄다. 두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고 큰 여행 가방 3개를 내렸다. 박경희는 컨테이너 그림자 뒤에서 주시했다. 가방 중 하나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저 안에 있다. 그가 무전기에 속삭였다. 진입 준비. 왕 사장이 가방을 쾌속정으로 옮기라고 손짓하는 순간 박경희가 은신처에서 뛰쳐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혼란이 터졌다. 왕 사장의 부하 2명이 총을 뽑으려 했지만 경찰의 경고 사격에 권총을 떨어뜨렸다. 왕 사장은 부두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박경희가 뒤따라 그의 몸을 덮쳤고 두 사람은 나무 갑판 위로 넘어졌다. 이거너. 왕 사장이 일어나려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박경희는 그의 어깨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어디에도 못 가? 왕 사장. 내 게임은 끝났어. 다른 팀원들이 즉시 창고 옆에 있던 큰 가방을 열었다. 예상대로 그 안에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젊은 여성 3명이 있었다. 손은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숨은 희미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의료팀이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맥박을 확인했다. 왕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빴다. 박경희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해외로 보냈지. 왕 사장은 침묵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그냥 중간책일 뿐이오. 모든 지시는 서울에서 내려왔소. 그가 힘없이 말했다. 박경희는 그의 옷깃을 잡아챘다. 누구한테서? 왕 사장은 고개를 돌려 말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경유가 재빨리 그것을 빼앗았다. 화면에는 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온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물건 도착했죠? 내일 시흥에서 5명 더 갑니다. 경로 준비하세요. 무전을 통해 보고를 듣고 있던 이총경은 즉시 지휘 본부에서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당장 최유진을 체포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지 마. 경찰차가 왕 사장과 3명의 피해자를 싣고 지휘 본부로 향할 때 부산 바다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 하늘은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박형희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나씩 전부 무너뜨린다. 이제 최유진 차례야. 새벽이 막 밝아오던 시흥. 공기가 아직 축축하고 고요할 때 공단 지역의 좁은 오피스텔에서 한 젊은 여성이 지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추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최유진이었다. 상냥한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시골의 순진한 소녀들을 유혹하던 미소. 하지만 그 차분한 표정 뒤에는 차갑고 훈련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모집책이 아니었다.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의 작은 연출가였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월 300 보장, 호텔에서 하는 쉬운 일, 숙식 제공, 가족들한테는 나중에 말해요. 괜히 걱정만 끼치니까. 최유진은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그 패턴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피해자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신뢰를 쌓은 다음 터미널로 유인하는 것. 하지만 그날 아침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 노트북 화면에 네트워크 오류 알림이 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창가로 걸어가 골목 끝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 2대를 보았다. 최유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본능이 즉시 경찰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현금과 예비 유심칩 2개가 든 작은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뒷문으로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계단에서 여러 사람의 구둣발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사복 차림의 여경 2명이 먼저 들어와 최유진에게 권총을 겨눴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손은 떨렸고 눈은 공포로 커졌다. 최유진 씨 맞습니까?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여경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제압했다. 아르바이트생은 노트북의 여권 사본과 소녀들 명단이 필요 없지. 그들은 즉시 최유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다른 경찰관이 아직 켜져 있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했다. 화면에는 왕 사장과 백대머리와의 대화창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더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였다. 2시간 후 경찰청 조사실. 최유진은 텅 빈 얼굴로 강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이동준 총경과 김수연 경정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이름이 2사람 휴대폰에서 나왔어. 백대머리와 앙 사장 이 총경이 말했다. 그러니 그냥 관리자였다는 말은 하지 마. 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김경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가 시켰지? 최유진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백대머리요. 그가 돈을 줬어요. 그냥 사람 모집만 도우라고 했어요. 그들이 팔려가는 줄은 몰랐어요. 김경정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몰랐다고? 당신은 비행기 표를 보냈고 출발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어. 심지어 개인 휴대폰은 가져오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지. 그건 몰랐던 게 아니야. 명백한 의도지. 눈물이 최유진의 눈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이총경이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 알겠나? 그리고 당신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사라졌는지도 알겠지.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고속도로 버스에서 발견된 5명과 부산에서 구조된 3명의 사진이었다. 최유진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몸이 떨렸다.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은 창백했고 일부는 팔에 여전히 수액 주사를 맞고 있었다. 이총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이 사진 속 모든 얼굴이 너 때문에 사라졌던 거야. 최유진은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울음이 조용히 터져나왔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 SNS에서 보여주던 가식적인 상냥함이 사라졌다. 자신의 인생이
차가운 감옥 창살 뒤에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적나라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사이버팀은 압수된 노트북과 휴대폰을 분석했다. 숨겨진 폴더 안에서 그들은 수백 개의 잠재적 피해자 데이터 파일을 발견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모든 것이 마치 고객 명단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부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같은 농촌 지역 출신이었다. 파일을 함께 검토하던 박경희가 나지막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작은 작전이 아닙니다. 과장님, 조직망이 광범위합니다. 이들 위에는 더 큰 손이 있습니다. 이총경은 노트북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을 모집하던 입을 막는 데 성공했어. 내일은 명령을 내리는 머리를 찾는다. 그는 일어나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시흥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씩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름과 얼굴 그리고 주소를 갖기 시작했다. 최유진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특별수사팀은 쉬지 않고 최유진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발견된 데이터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사이버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이름들이 떠올랐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용 대포 통장과 해외로 향하는 송금 코드까지. 박진우 경위가 눈에 띄는 계좌 번호 하나를 가리켰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과장님, 이 계좌는 매달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안산, 부산, 서울 세 도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싱가포르에 있는 첸 트레이딩 로지스틱스라는 단일 수신자에게 보내집니다. 이동준 총경이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국내 조직이 아니었어. 국제적인 조직망이었군. 한편 구치소에서 최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김수연 경정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유진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스스로를 돕고 싶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이름을 알려줘. 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저는 아는 걸 전부 다 말했어요. 김경정이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아니, 당신이 아직 숨기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아. 싱가포르의 연락책은 누구지? 최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름은 몰라요. 모든 건 부산의 왕 사장을 통해서 했어요. 왕 사장이 그러는데 가장 큰 보스는 첸 회장이라고 불린대요. 그 이름의 김경정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항만 사업을 통해 자금 세탁을 한다는 의심을 오랫동안 받아온 수출입 사업가였다. 그녀는 즉시 이 총경에게 보고했다. 만약 언급된 인물이 그 첸 회장이 맞다면 우리는 거대한 비호 세력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인맥이 넓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도 손이 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총경은 빠르게 생각했다. 정면으로 공격할 순 없어. 덫을 놓는다. 그는 작전 지도 화면을 응시했다. 붉은 선이 안산, 부산, 싱가포르를 잇고 있었다. 미끼를 사용한다. 최유진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마치 새로운 선적이 준비된 것처럼 놈들이 직접 데리러 오게 만드는 거야. 이틀 후 그물 24라는 암호명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팀은 세 도시에 나뉘어 배치되었다. 안산에서는 사이버팀이 최유진의 카카오톡 계정을 넘겨받아 첸 회장과 통신을 시작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물건 3개, 배송 준비 완료. 장소는 평소와 같음. 새 운전사가 지시 대기 중. 10분 후 답장이 왔다. 좋아. 안전 확보 확실히 해. 일단 육로로 이동시켜. 나중에 부산으로 보낸다. 박형희는 그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놈들이 아직 최유진을 믿고 있어.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다. 이총경이 덧붙였다. 가짜 스케줄을 만들어. 놈들의 수하가 데리러 오는 즉시 현장에서 덮친다. 정확히 자정 안산 외곽의 텅 빈 주차장. 2대의 사복 경찰차가 트럭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박경희는 앞좌석에 앉아 야간 카메라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새벽 1시 10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가죽 재킷을 입은 2 남자가 내려 큰 여행 가방을 들었다. 그들은 경계하는 듯 주위를 살폈다. 박경희가 무전기에 속삭였다. 타겟 도착. 신호 대기의 남자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도청 장비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물건은 아직 안 왔습니다. 10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박경희는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5명의 경찰관이 운신처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상황은 순식간에 끝났다. 한 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고 사격이 그의 발을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가방 안에서는 싱가포르 달러로 된 현금 다발과 여러 장의 위조된 선적 서류가 발견되었다. 경찰서로 이송된 후 그들 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첸 회장님이 직접 보냈습니다. 모든 거래는 해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박경희는 이 총경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사슬이 거의 꼭대기에서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총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이 모든 증거를 인터폴에 넘긴다. 첸 회장은 더 이상 바다 건너편에 숨어 있을 수 없어. 그날 밤 지휘본부의 디지털 지도에는 싱가포르라는 마지막 붉은 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총경은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한국에서의 추적은 끝났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인신매매와의 전쟁은 이제 막 더 넓은 영역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물 24 작전 사흘 후 인신매매 조직 검거 소식은 전국 언론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동준 총경에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첸 회장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슬의 끝에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해외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인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비공개 회의실. 이 총경은 디지털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첸 트레이딩 로지스틱스 명의의 계좌는 위장에 불과했어. 모든 자금은 결국 첸 그룹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송금됐다.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고 해상물류 수출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지. 박진우 경위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미 인터폴과 경찰청 외사과에 보고서를 보냈네. 하지만 그 긴 절차를 기다리기 전에 소규모 팀을 부산에 보내 현지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싶어. 첸 회장은 분명 한국에 중개인을 두고 있을 거야. 그리하여 박형희는 2명의 정보 요원과 함께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항만 노동자로 위장하여 부두 일대에 섞여들었다. 그들의 정보원 중 한 명인 하역 노동자 김 씨가 귀중한 정보를 주었다. 당신들이 찾는 그 큰 양반?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와. 근데 공개된 항구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 보통 국경 근처 영도 앞바다에 있는 해상 레스토랑으로 가지. 밤에 개인 쾌속정을 타고 와. 박경희는 멀리 바다를 응시했다. 작은 파도가 잔잔하지만 비밀을 품은 채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서 기다린다. 그날 밤 팀은 작은 해경 순찰정을 타고 출항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항구의 불빛은 등 뒤로 점점 멀어졌다. 수평선 너머로 김 씨가 말한 해상 레스토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멀리서도 몇 척의 호화 요트가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다. 밤 11시 45분 검은색 회속정 한 척이 동쪽에서 다가왔다. 박형희는 야간 투시경으로 그들을 비췄다. 안에는 3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의 얼굴은 인터폴에서 보낸 정보 사진 속 인물과 일치했다. 첸 트레이딩의 배후에 있는 그림자 같은 사업가 첸 회장이었다. 타겟 박경희가 무전기에 속삭였다. 레스토랑에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쾌속정이 멈추자 첸 회장은 나무 가판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몸은 다부졌고 분위기는 차가웠다. 2명의 경호원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고 종업원이 즉시 작은 가방을 가져왔다. 박경희는 원거리 카메라를 통해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가방이 열리고 현금 다발과 서류 뭉치가 보였다. 거래가 진행 중이다. 박경희는 생각했다. 움직이기 전에 충분한 영상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러나 갑자기 그의 손에 들린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육지에 있던 정보요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경희님, 정보가 샜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십. 그가 대답할 틈도 없이 첸 회장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려 경찰 보트에서 반사된 카메라 렌즈 불빛을 발견했다. 들켰다. 팀원 중 한 명이 외쳤다. 첸 회장은 즉시 일어서며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2 경호원이 권총을 뽑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다. 총 내려놔. 박경희가 2명의 팀원과 함께 갑판으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경고 사격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경호원 한 명이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은 쾌속정으로 뛰어내렸다. 첸 회장은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박경희는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는 나무판 위를 달리며 그를 쫓았다. 첸 회장이 바다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박경희가 뒤에서 그를 덮쳤다. 두 사람은 물속으로 떨어졌다. 첨벙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차가운 부산 바닷속에서 그들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박경희는 상대의 어깨를 붙잡고 도망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았다. 여기서 끝이야, 첸. 뒤따라온 두 팀원의 도움으로 그들은 남자의 몸을 순찰정 위로 끌어올렸다. 그의 손목에는 즉시 수갑이 채워졌다. 첸 회장은 비스듬한 미소를 지으며 박경희를 바라보았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아. 너희는 절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해. 박경희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럴지도. 하지만 오늘 밤 거대한 사슬의 한 고리는 확실히 끊어졌어.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순찰정은 희미한 사이렌 불빛을 켜고 부두로 돌아왔다. 갑판일 첸 회장은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텅 빈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첫 햇살이 고요한 수면을 비추며 떠올랐다. 박경희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부하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 바다는 수많은 희생자를 삼켰지.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냈어. 거대한 사건은 마침내 국경을 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범죄 네트워크가 그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첸 회장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역 인신매매 사건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 그리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결말을 직접 목격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법정 안 4명의 피고인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산항 조직의 총책이었던 백대머리는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서 왕 사장은 아무런 표정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유진은 낡은 손수건을 쥔 채 계속 눈물을 훔쳤다. 가장 오른쪽 끝에는 첸 회장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냉정했다. 마치 법정이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 회의실인 것처럼.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거짓된 일자리를 미끼로 그리고 폭력을 동원한 협박으로 젊은 여성들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거래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작전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방청석에는 박진우 경위와 김수연 경정이 조용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검사가 읊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개월간의 밤샘 근부, 위험천만한 검거 작전, 그리고 팀 전체의 거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사는 계속했다. 주범인 피고인 첸은 자금 관리자이자 최종 수익자였으며 하부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백대머리는 모집, 운송, 그리고 육로 경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왕 사장은 해상 운송을 담당했고 피고인 최유진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가 스크린에 증거 자료를 띄우자 법정은 숙연해졌다. 피해자들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 기록. 최유진은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다. 백대머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첸 회장은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증거가 나올 때마다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변호인의 변론 차례가 오자 첸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물류 사업가입니다. 저의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회사의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했다면 그것은 제 책임 밖의 일입니다. 법정은 웅성거렸다. 박경희는 이를 악물었지만 재판장이 즉시 소란을 진정시켰다. 피고인 최종 변론 기회는 재판 말미에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법정 다른 편에는 고속도로 버스에서 구조되었던 5명의 피해 여성이 김경정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더 강인해 보였다. 일부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 중 한 명인 서연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냥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약에 취했고 갇혔고 해외로 팔려갈 뻔했습니다. 저희는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법정의 침묵을 갈랐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검사는 날카로운 어조로 논고를 마쳤다. 국가는 돈을 위해 인간을 파는 범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첸과 백대머리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왕 사장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최유진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재판장이 작은 망치를 두드렸다. 휴정합니다. 선고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법원 건물 밖, 서울의 하늘은 무겁게 흐려 있었다. 박경희와 김 경장은 보도를 나란히 걸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가 않군요. 김 경정이 조용히 말했다. 박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돈과 권력 뒤에 숨은 자들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의자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어. 부디 피해자들이 이 재판이 끝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다. 그럴 거야. 그 길고 길었던 밤은 끝났으니까. 이제 정의의 새벽이 오고 있어. 서울에 짙은 구름 뒤로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마치 고속도로의 그 끔찍했던 밤을 감쌌던 어둠이 마침내 빛의 끝을 찾았음을 함께 지켜보는 것처럼.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다시 한번 인파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고 소식을 기다리며 붐볐다. 언론은 생중계를 했고 법정 안의 분위기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재판장인 엄격한 인상의 노년 판사가 망치를 3번 두드렸다. 피고인 첸 예3인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앞으로 쏠렸다. 4명의 피고인은 창백한 얼굴과 굳은 몸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뒷줄에는 버스에서 구조되었던 5명의 젊은 피해자들이 이제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했다. 더 이상 연약해 보이지 않았다. 김수현 경정이 그들 곁에 앉아 따뜻한 손길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기 시작했다. 증인 신문, 증거 자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판사는 힘있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에 주범으로서 범죄를 총괄하고 이익을 취한 피고인 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현장 총책임자였던 피고인 백대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해상 운송을 담당한 피고인 왕 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들을 유인한 피고인 최유진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몇몇 방청객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최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물이 주황색 수의를 적셨다. 첸 회장은 여전히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평했지만 그 평온하던 눈빛은 마침내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판사가 망치를 한 번 더 내리쳤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로써 재판을 마친다. 건물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박경희와 김 경정은 작은 우산 아래 서서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이렌 소리가 기자들과 카메라 불빛 속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이렇게 끝나는군. 박경희가 중얼거렸다. 김 경정은 불빛을 반사하는 젖은 도로를 바라보았다. 그래.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 피해자 중 한 명인 서연이 망설이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트라우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경장님, 경위님. 2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예요. 김경정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연 양이 강했던 거야. 우리는 조금 도왔을 뿐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박경희가 물었다. 서연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정부에서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박경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이번에는 빛 아래에서 걷는 길일 거예요. 몇 달 후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따뜻한 오후 공기가 서연과 친구들이 사는 소박한 집 마당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재봉기술 훈련을 받고 있었다. 재봉틀 소리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삶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방 한쪽 구석 김수연 경정이 그들을 방문해 있었다. 그녀는 5 소녀가 다시 미소 짓기 시작한 것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경정님, 저희처럼 속는 사람이 더는 없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김 경정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고의 결정이야. 고통 속에서 용기가 태어나는 법이지. 멀리서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주황빛 노을이 서쪽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뻔했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낳았던 기나긴 어두운 장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김경정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놓였다. 수개월간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이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정의가 상처를 지워주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준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저녁 하늘 아래